한 쌍의 부부가 결혼의 전당에 들어서면 종종 평생 사랑할 것을 맹세하며 삶의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아름다운 약속이죠. 그러나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한 부부에게는 그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섬 결혼식이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개최했던 장소, 손님의 명단, 메뉴와 음악까지 결혼식의 작은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정성껏 설계되었었죠. 그들은 2023년 4월 28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섬의 다른 한 곳에서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라는 소녀가 이 행복한 날을 최악의 악몽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슬픈 사연은 한 사람의 경솔한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36세의 아릭 허치스는 세 형제 중 막내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사랑이 넘치고 가정은 화목했으며 아릭도 그 덕분에 밝고 활발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미디어 전공을 했고 졸업 후에는 대형 건설회사의 영업 매니저로 순조롭게 취직했습니다. 아릭은 업무상 자주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는 한 번의 출장 중 호텔바에서 우연히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짙은 갈색 머리와 갈색 눈, 그리고 환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죠. 아릭은 그녀 옆에 앉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만다 밀러였고 당시 34살로 애칭은 사미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리사 밀러는 1988년 여름 매우 로맨틱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 사미가 태어났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사미의 부모는 예상치 못한 임신을 실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미는 어머니의 성을 따랐으며 신부와 그녀를 사랑해주는 새 아버지를 모두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미를 한 단어로 묘사한다면 친구들은 주저하지 않고 명랑함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미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돌볼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친구들을 매우 아끼며 어디를 가든 좋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는 어머니 리사였습니다. 사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처음에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고 그 후 성형외과 의사의 사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후 사미는 방향을 바꿔 마케팅 분야에 들어가 한 회사의 AS 부서 책임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타로 출장을 가던 중 아릭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그들은 매우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릭은 그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지혜와 유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밤이 되어 두 사람은 대화를 마친 후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흥분된 사미는 즉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만난 아주 멋진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두 사람이 미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일 때문에 그 호텔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사미는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고 문 밖에는 아릭이 웃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네 잔의 커피를 들고 있었는데 사미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몰라 여러 가지를 사왔다고 했습니다. 이후 사미는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결국 연인이 되었죠.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출장이 줄어들자 사미는 아릭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미는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찰스턴 남부의 폴리비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이 작고 아기자기한 섬을 매우 좋아했었죠. 그래서 아릭은 짐을 꾸려 제임스 아일랜드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사미는 폴리비치 근처에 있는 곳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사미의 꿈은 현실이 되었고 아늑한 집에는 두 마리의 애완고양이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완벽한 연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의 사랑은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아릭이 청혼한 후 두 사람의 생활은 더욱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사미와 남자친구는 결혼식을 어디서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장소는 당연히 사미가 가장 좋아하는 곳인 폴리비치로 정해졌죠. 해변 끝에는 아름다운 야외 정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가장자리로 불리는 해안선을 볼 수 있었죠. 신혼부부는 해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흰색 나무 산책로를 따라 정자로 돌아와 피로연을 열 수 있습니다. 사미와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외지에 살고 있지만 해변 근처에는 멋진 호텔과 단기 임대 주택이 많이 있어 모두가 머물기에 좋았었죠. 그렇게 그들의 결혼식은 2023년 4월 28일로 정해졌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녁,
사미는 어머니와 친구들과 함께 웨딩드레스를 골랐습니다. 4월 28일 가족과 친구들이 해변으로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족과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인사하며 친해졌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죠. 모든 사람들이 비가 행운의 상징이라고 말하지만 결혼식 당일에 비가 오는 곳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결혼식은 야외 해변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부와 신랑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날은 오전과 오후 내내 날씨가 좋았습니다. 사미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매우 들뜬 상태였습니다. 결혼식은 오후 5시에 시작될 예정이었고 대략 오후 4시쯤 손님들이 해변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은 양쪽에 나란히 서 있었고 날씨도 매우 완벽했습니다. 구름이 조금 많았지만 기온은 적당했습니다. 사미는 전혀 긴장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지는 순간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릭은 나무 아치 아래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미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아릭에게 다가가 그의 곁에 섰습니다. 이들 신랑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에게 서약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들을 정식적으로 부부로 선언하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들을 위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리셉션은 칵테일 파티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미와 남편은 첫 춤을 추며 입장했습니다. 이어서 사미는 그녀를 키워준 2명의 남성, 생부와 계부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 후 사회자는 신부 사미가 그녀의 인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인 어머니 리사와 함께 춤을 추고 싶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디오 화면은 모든 따뜻한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맛있는 멕시코 타코와 풍성한 디저트가 있었죠. 그리고 사미의 언니 맨디가 특별히 그들을 위해 만든 결혼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웃음과 노래로 가득 찬 완벽한 밤을 보냈습니다. 리셉션이 끝난 후 아릭의 매형이 신혼부부를 몇 마일 떨어진 신혼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신혼부부가 떠날 때 손님들은 양쪽에 서서 불꽃봉을 들고 작은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릭과 그의 아내는 군중 사이를 지나 작은 차에 탑승했습니다. 그 차는 해변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골프카트였습니다. 차 뒷부분에는 Just Married라는 작은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릭의 매형은 17살의 자녀와 함께 차의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아릭 부부는 뒷좌석에 앉아 친척들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주차장을 떠날 때 사미는 남편에게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래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아릭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결혼식 장소에서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센터 스트리트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폴리비치의 주요 도로로 상점, 레스토랑, 해변, 바, 루프탑 클럽을 연결해 섬의 활기찬 야경을 제공합니다. 주변 도시에서 온 젊은이들도 이곳으로 와서 휴식을 취하곤 합니다. 그 중에는 25세의 제이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1997년에 태어나 뉴저지의 고급 주택 지역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제이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특히 좋았고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많이 사랑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이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매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파티를 사랑하는 소녀로 사교 활동을 활발히 했었죠. 그러면서도 대학 시절 내내 4.0 GPA를 유지하며 학점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제이미는 호텔 경영학위를 취득했고 한 물류회사에서 고객관리자로 성공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자신의 연인 에반 테트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제이미는 고액 연봉의 일을 그만두고 섬에 있는 타코보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센터 스트리트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미 부부와 마찬가지로 제이미와 남자친구도 섬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4월 28일 제이미는 한 멕시코 레스토랑으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레스토랑은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시설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매주 파티를 열었고 파티는 매우 열광적이었으며 무료 테킬라와 마가리타를 제공했습니다. 제이미의 동료들 중 몇몇 젊은이들은 이 파티에 참가하는 걸 매우 좋아했죠. 제이미가 당시 얼마나 많은 술을 마셨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무료 술의 유혹에 단 한 잔만 마셨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제이미는 회색 차를 렌트해서 친구들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다른 바를 방문한 후였습니다. 그날 밤 제이미는 이미 취해 있었고 밤이 되자 더욱더 무모해졌습니다.
제이미는 몸집이 작아 각 바에서 한 잔씩만 마셔도 이미 음주운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버나 리프트를 부르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직접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미의 집은 섬의 반대편에 있었고 그녀는 단지 좌회전을 해서 폴리로드에 들어간 후 제임스 아일랜드까지 직진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약 오후 10시경 제이미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실수로 오른쪽으로 애슐리 애비뉴에 들어섰습니다. 보통 미국의 거리에서 방향을 잘못 틀었다면 작은 골목길을 통해 다시 올바른 방향을 찾거나 유턴이 허용된 곳에서 되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애슐리 애비뉴의 양쪽 끝은 통행할 수 없는 곳으로 한쪽 끝에는 등대가 있고 다른 쪽 끝에는 오락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미는 자신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었죠. 우연히도 그때 사미 부부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그들의 목적지는 두 사람의 신혼집이었습니다. 제이미가 이전에 폴리비치에서 여러 번 왕복한 경험이 있었다면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아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든 간에 그녀의 속도는 이미 주행 제한 속도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해변도로에는 저속 차량, 자전거,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변 마을은 제한 속도가 매우 낮습니다. 애슐리 애비뉴와 폴리 아일랜드에서는 제한 속도가 시속 25마일입니다. 주요 해변 지역을 벗어나야만 속도가 시속 35마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제이미는 시속 65마일로 빠르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알코올은 시력을 흐리게 하고 운동 능력과 조정 능력을 저하시켜 반응 속도를 늦추며 판단력을 손상시킵니다. 음주운전 중인 제이미는 이렇게 초과 속도로 사미 부부와 친척들의 골프카트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이 신혼부부는 이미 약 3마일 정도를 운전한 상태였으며 전혀 속도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이미 휴식 장소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폭발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처에 살고 있는 한 여성 주민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이 가장 끔찍한 장면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여성 목격자는 당시 충돌 소리가 실제로 폭발음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골프카트는 탑승객과 함께 수백 미터 밖으로 튕겨나갔고 여러 차례 전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날아간 것을 보았고 그 중에는 뒤틀리고 변형된 금속 조각들도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아릭의 얼굴이 심하게 다쳐 그가 살아있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다행히도 그는 아직 맥박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이 여성은 다른 피해자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아릭의 조카는 기적적으로 일어설 수 있었지만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고 표정이 멍했습니다. 그 다음 그녀는 아릭의 매형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역시 맥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미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땅에 누운 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1분 내로 현장에 도착했고 한 경찰관은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사미에게 계속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사미는 충돌 순간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인근에 살고 있는 가족들도 이 소식을 듣고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 성광 등 울음소리와 외침이 사건 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미의 어머니와 언니는 휴식처의 발코니에 도착했을 때 밝은 불빛을 보았었습니다. 잠시 후 아릭의 형수가 차를 타고 그들 앞에 도착해 그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사미의 어머니는 그제서야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려 달리기 시작하며 사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은 이미 경찰선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뒤틀린 금속 더미만 볼 수 있었죠. 경찰은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다시 차에 올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교통사고 부상자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여 후 어머니 리사는 전화를 받았고 사미는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고 아직도 현장의 구급차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응급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신원을 확인할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타투뿐이었습니다. 반면 아릭과 그의 매형 그리고 조카는 더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미의 가족이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한편 가해자 제이미는 차 안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몇 분 후에야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다치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며 괜찮은지 물어보았습니다. 제이미는 땅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자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후 혼란스럽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제이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 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앉아서 멍한 눈빛으로 술 냄새가 가득한 채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경찰에게 집으로 운전해 가는 도중 무언가에 부딪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제이미에게 술을 마셨는지 묻자 그녀는 약 1시간 전 테킬라 한 잔과 음료 한 잔을 마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1부터 10까지의 척도로 자신이 얼마나 취했는지 평가해보라고 했습니다. 1은 완전히 맑은 정신을, 10은 매우 취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놀랍게도 제이미는 자신이 2잔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8 정도로 취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과 대화하는 동안 제이미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녀에게 고개를 들고 눈을 보라고 요청했지만 제이미는 자신이 곤란해질 것을 인지하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점점 비협조적으로 변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알코올 테스트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제이미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호흡 검사도 거부하며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제이미에게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녀는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경찰이 제때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제이미는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바로 체포되었죠. 그러나 경찰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제이미는 매우 저항하며 왜 나를 체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제이미는 계속해서 팔을 뺐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은 그녀를 경찰차에 태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여성 경찰관이 차의 다른 쪽에서 다가와 강제로 제이미를 차에 태웠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제이미는 여전히 알코올 테스트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한 판사를 경찰서로 불러 현장에서 DNA 수집 문서를 서명하게 했습니다. 당시 이미 깊은 밤이었고 판사는 일어나 옷을 입고 경찰서에 도착해 문서를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제이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여전히 0.261로 이 수치는 법적 한도의 거의 3배에 달합니다. 제이미는 즉시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타인의 사망을 초래한 무모한 행동, 3가지 중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중범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엄중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제이미는 교도소로 가는 길에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아릭은 몇 날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을 때 혼란스러운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물은 질문은 3위는 어디 있어요? 였습니다. 가족들은 슬픔에 잠긴 채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릭은 2다리가 부러졌고 얼굴과 몸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등뼈가 부러지고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앞으로 여러 차례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릭의 매형도 사고에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반면 아릭의 조카는 운 좋게도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아릭의 어머니는 의료비와 사미의 장례비를 돕기 위해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아릭은 병원에서 몇 주를 보낸 후 퇴원했습니다. 그의 신체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모두가 제이미의 행동이 끔찍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녀와 부모, 남자친구의 교도소 전화 통화 녹음이 유출되었습니다. 제이미는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아버지의 통화 내용을 통해 우리는 그녀의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지나치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는 딸이 감옥에서 겪는 문제만을 걱정했을 뿐 그녀가 저지른 잘못을 직시하게 하거나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보호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아버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딸의 행동을 축소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They send me away for a really long time. Well, we're trying to avoid that, aren't we? We cannot do anything more than what we're doing. 녹음된 통화 중 하나에 제이미는 아버지에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불평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나쁜 일은 항상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기 마련이야. 사랑하는 딸아, 이건 그냥 운명이야. 그저 너에게 일어난 일이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처리할게. 알겠니? 라고 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딸을 위로하려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딸을 지나치게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는 마치 중학생과 대화하듯 딸과 대화하며 제이미가 단지 싸움 때문에 정학당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딸이 저지른 큰 잘못을 반성하게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아버지는 제이미에게 변호사들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제이미는 난 그들이 좋아요. 그들은 정말 훌륭해요. 당신도 훌륭해요. 우리 가족이 그들을 고용하려고 많은 돈을 썼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전화 녹음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부녀가 범죄 조직에 대한 농담을 나누며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이미와 남자친구 에반의 통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감옥 음식이 형편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에반의 표정에서 그는 여자친구의 상태가 그렇게 좋을 줄 몰랐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통화 기록은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대중 사이에서 더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은 제이미가 찰스턴의 경찰서장이 직접 그녀를 방문했다고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제이미는 경찰서장이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죄수들은 가족과의 대면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찰서장은 제이미의 부모가 그녀를 직접 방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대중은 이 통화 내용이 제이미가 특별 대우를 받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에서 어떻게 이러한 영상과 녹음을 입수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죄수들이 전화를 걸 때마다 통화 시작과 종료 시에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죄수의 통화가 녹음되며 법 집행기관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미와 같은 감옥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이러한 통화가 법 집행기관에 의해서만 검토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의 녹음은 정보자유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미디어와 신청자는 이 녹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뉴스 채널만이 이러한 통화 녹음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제이미가 카운티 경찰서장에서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하면 대중의 분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의 분노도 일으킬 것입니다. 경찰서장이 이러한 통화 내용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언론의 접근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통화가 사생활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었죠. 당시 9개의 언론이 통화 녹음과 접근 권한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그중 한 뉴스 채널은 경찰서장을 상대로 정보자유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경찰서장이 정보자유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그녀에게 뉴스 채널의 법률 비용으로 33,000달러, 약 4,500만 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녹음이 공개되면서 대중은 이 경찰서장의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 매우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경찰서장은 33년간 법 집행 경험이 있었지만 이제 대중은 그녀가 직무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원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제이미의 변호사 중 한 명과 어떤 친분이나 업무 관계가 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경찰서장의 성명에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구치소에 자주 나타난다고 밝혔으며 제이미에게 어떠한 특혜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와 제이미의 변호사가 친한 관계라는 소문도 부인했습니다. 제이미의 변호인은 네이선 윌리엄스로 그는 전직 연방 검사입니다. 또 다른 변호인인 크리스토퍼는 전직 뉴저지 검사이죠. 이들은 모두 알려진 사건을 처리한 경력이 있어 매우 유명합니다. 제이미가 말했듯이 그들은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변호사도 사건을 없어지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2023년 8월 1일 제이미는 보석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제이미가 도망칠 의도가 없으며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제이미가 약물 남용과 알코올 의존 증상을 가지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판사에게 제이미가 회복 단계를 잘 넘기도록 도울 것이며 재판 날까지 그녀를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인 사미와 아릭의 가족들도 법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제이미가 이러한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명백히 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미의 부모는 재판 중 매우 격양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제이미가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술을 마셨고 운전을 했으며 그 결과로 사미가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사미의 언니는 이러한 일이 어떤 무고한 가정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경찰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나는 길거리에서 뛰며 내 여동생의 이름을 외치던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음주는 의식적인 결정이며 운전대를 잡는 것도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석신문에서 제이미는 매우 슬프게 울었지만 법정은 그녀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모든 당사자가 협력하여 이 사건을 신속히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만약 2024년 3월까지 재판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제이미는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보석금은 15만 달러, 약 2억 원입니다. 그리고 제이미가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그녀는 모니터링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피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한편 아릭은 여전히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한 말이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미의 어머니는 일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두 신혼 가정 간에 분열이 생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미의 이름이 사만다 밀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당일에 사망했기 때문에 어머니 리사는 언론이 그녀의 가족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남편의 성이 아닌 밀러라는 성을 사용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이것이 아릭에 대한 명백한 무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방금 아내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리사는 사위에 대한 무례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말투에서 적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두 가족이 더 이상 같은 편에 있지 않다고 말했을 때 그러했습니다. 실제로 사미의 어머니는 법원에 아릭을 상대로 한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리사에 따르면 아릭과 사미의 가족은 모든 법적 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혼인 아릭은 사미의 유산 수혜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미의 어머니는 이를 방해하며 아릭의 유산 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아릭을 대신할 법원 지정 관리인을 요구했습니다. 아릭의 변호사는 아릭과 그의 아내가 합법적으로 결혼했으며 아릭이 그의 아내를 합법적으로 대표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슬픔을 처리하고 있지만 이 새로운 갈등은 금전적인 이유로 발생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릭의 어머니는 아릭과 사미를 위해 모금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미의 어머니는 가족을 대표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사미의 문제는 자신들이 관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릭은 아내를 위해 추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미를 과실치사로 고소하는 것 외에도 그는 제이미에게 술을 제공한 모든 레스토랑, 바, 바텐더와 서버를 고소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제이미가 분명히 과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들이 계속해서 술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기업들과 직원들은 이미 취한 사람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제이미의 최신 고용주인 타코보이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릭은 그들이 제이미에게 저녁 활동에 참여하도록 압박을 가했고 이로 인해 과음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타코보이의 경영진은 그들이 직원들에게 바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권장하지 않았으며 그날 밤 제이미는 작업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는 명백히 취한 사람이나 미성년자에게 알코올 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드라마 쇼법으로 불리며 기업과 알코올 음료를 제공하는 직원이 그들이 서비스한 소비자가 저지른 어떤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제이미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들 기업과 개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기 위해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업소는 영업 허가를 잃게 되어 호텔이나 바 등의 장소가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제이미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5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주목하는 전문가들은 제이미가 그렇게 오래 복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심각성과 이 사건이 고위급 사건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그녀는 최소한 일부 시간 동안 복역하게 될 것입니다. 제이미는 이전에 경미한 교통위반 외에는 다른 범죄 기록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도 과속운전은 매우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널리 주목받은 이유는 공개된 전화녹음 때문입니다. 그중 한 장면에서 제이미는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그녀의 인생은 끝났을지도 모르지만 진정으로 인생이 끝난 사람은 바로 사미입니다. 만약 제이미가 진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그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미 부부야말로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이며 제이미가 아닙니다. 이 비극이 사람들로 하여금 음주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파괴를 인식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해치고 감옥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벽에 가까운 범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 신혼의 신부가 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은 곧 용의자를 특정했고 수많은 단서는 그가 범인임을 증명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곧 교착 상태에 빠졌고 범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가 없어 경찰은 매우 골치 아파했습니다. 범인은 매우 오만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본인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2명의 중요한 증인이 나타나 사건은 마침내 돌파구를 찾게 됐습니다. 재판에서 판사는 범인이 오랜 시간을 걸쳐 범행을 준비하고 연구하여 독특한 수법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때 일본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사건이 되었는데 1986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고 범인은 어떤 수단을 사용했을까요? 1986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6년 5월 19일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부부가 비행기를 타고 오키나와 나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섬으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신혼여행은 매우 사적인 여행인데 남편 카미야 치카라는 신혼 아내의 친구 3명을 함께 초대하며 사람이 많으면 더 즐겁고 신나게 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 리사코는 남편의 제안을 동의하여 3명의 친구들과 나하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남편 카미야 치카라에 대해 알아봅시다. 치카라는 1939년 일본 센다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일본 동북대학교 교수였고 수입이 매우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으며 위로 형이 1명 있었습니다. 치카라 가족은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의 가족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몰래 정당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머니는 3명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직장에서 돈을 벌어 2 아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고생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에도 아버지가 석방되었고 상황은 난감해졌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집을 떠나 불륜남을 선택했죠. 하지만 불륜남도 좋은 사람은 아니었고 얼마 안 돼 그녀를 떠났습니다. 갈 곳 없는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당시 겨우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치카라는 어머니를 잃은 후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안일을 해야 했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1961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치카라는 진학을 포기하고 도쿄로 가 오디오 가게에서 일하며 더 나은 삶을 꿈꿨습니다. 그 후 그는 끊임없이 일을 바꾸며 마침내 지배인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2번의 결혼을 했었죠. 중요한 점이니 이를 기억해 주세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1985년 말 치카라는 자신의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매일 정장을 차려입고 다녀 사람들의 눈에 성공한 사업가로 남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마침 클럽에서 일하던 리사코를 만나게 됐습니다. 리사코에게 첫눈에 반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치카라는 6일 만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리사코는 치카라의 끈기와 열정에 감동하여 곧 결혼을 동의했습니다. 1986년 2월 2 사람은 순조롭고도 아주 빠르게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3개월 후 그들은 오키나와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극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5월 20일 치카라 부부와 3명의 친구가 나하공항에서 만나 함께 이시가키 섬으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순조로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11시 때 리사코는 영양제 캡슐을 몇 개 먹었습니다. 약 30분 후인 11시 40분에 치카라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니 아내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생각났다며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먼저 집으로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치카라는 걱정 마 여보, 일 처리를 마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돌아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여행을 떠나려던 2 사람은 떨어지게 됐습니다. 리사코는 이 헤어짐이 2 사람의 영원한 작별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치카라는 곧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여 혼자 오사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리사코는 결국 3명의 친구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이시가키 섬으로 향했죠. 12시 53분 비행기는 무사히 목적지에 착륙했습니다. 리사코와 친구들은 택시를 타고 예약한 호텔로 향했는데 이때 돌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사코는 땀이 뻘뻘 흘리며 추워 몸을 떨기 시작하고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친구들은 리사코가 피곤하거나 감기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여 호텔에서 푹 쉬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호텔에 도착하자 리사코의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곤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리사코는 구급차에 실려 남쪽에 있는 야에야마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호텔을 떠난 지 불과 7분 만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구급차에 탄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차례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리사코는 오후 3시 4분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치카라는 아내가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숨진 아내를 보며 엄청난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잠시 헤어졌을 뿐인데 영원한 이별이 되었다니 말입니다. 리사코가 너무 갑작스럽게 숨지게 되어 그녀의 친구들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이상하게 느꼈는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치카라에게 리사코에 대해 부검하여 그녀가 숨진 원인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라고 제안했는데 이에 치카라는 바로 동의했습니다. 당시 류큐 대학교 법의학 조교였던 오노 요우키치 박사가 이 부검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죠. 오노 의사의 검진을 통해 리사코의 신체가 건강하고 각 내부 장기에서도 병리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장 위치에 약간의 붉은 액체가 있었지만 다른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가 제공한 단서들, 즉 발병 시 심한 발한과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종합해 볼 때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노 박사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우선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을 알 수 없었고 리사코의 남편 치카라가 너무나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노 박사가 심근경색이라는 전문 용어를 쓸 때 치카라는 마치 그 단어를 익히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 오노 박사는 리사코의 심장 부위에서 붉은 액체 30ml를 조용히 채취해 보관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5월 말 오사카에서 리사코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왔지만 이상하게도 치카라 쪽 친척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카라만 혼자 참석한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리사코와 함께 여행을 갔던 3명의 친구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론과 경찰에 치카라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시가키 섬에 있을 때부터 치카라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의심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리사코는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고 항상 건강했으며 체력도 좋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리사코가 무언가를 먹고 중독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녀들은 리사코가 치카라가 만든 영양제라고 말하는 캡슐을 몇 개 삼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두 번째, 치카라는 리사코를 만난 지 6일 만에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 3개월 만에 리사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장례식에서 치카라는 혼자 참석했고 너무나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 친구들의 주장이 언론에 알려지자 경찰은 치카라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할수록 더 많은 의심스러운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치카라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세무당국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회사는 허상이었고 사실상 그는 돈이 매우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공인회계사라고 주장하지만 공인회계사 명단에 그의 이름이 없어 이는 그가 사기꾼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죠. 둘째로 치카라는 무려 3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3명의 아내는 모두 같은 이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심장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내 교코는 간호사였는데 21살에 결혼하여 17년 후인 1981년 심장 문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아내 나츠에는 결혼 1년 만에 심부전으로 숨졌습니다. 세 번째 아내인 리사코 역시 결혼 3개월 만에 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5년 동안 3명의 아내가 연이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수상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치카라는 두 번째 아내에게 1,000만 엔, 하나로 약 8,700만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치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리사코의 경우 조사 결과 치카라는 그녀에게 무려 4개의 보험에 가입시켰으며 총 보험금은 1억 8,50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6억 원에 달했습니다. 물론 수익자는 모두 치카라였습니다. 이 보험들의 월 보험료는 18만 원이었는데 당시 거의 파산 직전이었던 치카라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보험료를 내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할 정도였는데 이상하게도 리사코가 참변을 당하기 20일 전 새 보험에 가입시키기도 했습니다.
치카라의 보험 사기 행각은 너무나도 명백하여 보험회사 역시 이상함을 감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리사코가 과거 신경질환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치카라를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치카라는 격분하고 보험회사를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 보험회사가 패소했지만 치카라의 보험 사기 사건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면서 또 잡지 인터뷰까지 진행되어 보험회사는 계속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치카라는 인터뷰에서 매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제기한 날카로운 질문, 즉 그가 아내를 독살했다는 외부 소문에 대해 치카라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기자에게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만약 그런 약물이 정말로 존재해서 시간을 정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면 기자가 그에게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치카라가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했지만 그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결국 도쿄 경시청도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알리바이 때문에 조사가 어려웠습니다. 리사코가 발병했을 때 그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조작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설령 그가 아내에게 제공한 영양 캡슐에 독이 들어 있었다고 해도 아내는 그 캡슐을 먹은 지 약 1시간 40분 후에야 발병했습니다. 명백히 그런 약물이 그렇게 오랜 시간 후에 발작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지금 문제는 치카라가 독살하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의도와 동기는 분명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신체 검사를 담당했던 오노 의사를 기억하시나요? 의심을 품었던 오노 박사는 30ml의 붉은 액체를 보관해 두었고 사건 발생 이후 실험을 거듭하여 어떤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지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액체의 양이 너무 적어 몇 번의 검사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붉은색 액체를 일본 도호쿠 대학교와 류쿄 대학교에 보냈습니다. 긴 시간 동안의 실험과 비교 끝에 붉은색 액체에서 마침내 독성 물질인 아코니틴을 검출하였습니다. 아코니틴은 부자 등의 식물에 존재하는 강력한 독성 물질인데 진통 효과가 있지만 독성이 매우 강해 감각신경과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고 마비시킵니다. 심장 근육세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심장 부정맥부터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아코니틴을 이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 뿌리의 독을 화살촉에 발라 사냥을 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발한과 사지마비 증상은 리사코가 사건 당시 보였던 증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경찰은 치카라가 부자를 구매했다는 증거도 찾아냈습니다. 그는 한 꽃가게에서 부자 화분 69개를 구입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증거를 토대로 1991년 7월 1일 경찰은 치카라를 고의 상해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20일 전에 또 다른 횡령 사건으로 체포되어 체포는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치카라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리사코는 부자가 들어간 캡슐을 먹은 지 1시간 40분 후에야 쓰러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신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코니틴이 매우 빠르게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치사량의 경우 섭취 후 10분 이내에 바로 발병합니다. 캡슐의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캡슐이 작아 최대 3겹에서 5겹으로만 포장될 수 없어 치카라의 완벽한 알리바이는 말 그대로 정말 완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치카라를 유죄 판결 내릴 수가 없게 되죠. 치카라는 체포 이후에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식욕도 좋았습니다. 그는 범죄를 완강히 부인하며 부자를 구입한 것은 관상용이지 독살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고액의 보험을 가입시킨 것은 두 아내가 모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경찰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何を言われようともどう報道されようともやってない人間の強みっていうのは本当に一番強いと思ってますから何も気にしておりません。これだけね広まったのに5人逮捕したら大変な問題でしょ。私だってもうやってないことを証明できませんからどうぞ証明してくださいというつもりでおります。 오만한 치카라를 마주한 검찰은 막막했습니다. 그들은 독극물의 발작 시간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 사건 조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검찰이 속수무책할 때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근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는 어느 날 휴식을 취하는 중 치카라의 사건 보도를 보게 되었는데 뉴스에 나온 치카라가 본인의 특별한 고객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럼 왜 특별하다고 했을까요?
치카라는 그 어부에게서 한 종류의 물고기, 보거만을 사갔습니다. 보거는 귀엽게 생겼고 살이 부드러워 맛있지만 간과 피부 등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어 전문적인 처리와 조리 과정을 거쳐야만 식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치카라는 2년 동안 어부에게서 최소 1200마리의 보거를 사갔습니다. 어부는 이 정보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조했던 형사들은 어부의 정보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였던 것이죠. 경찰은 오노 의사에게 보관된 붉은 액체를 다시 검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아코니틴 외에도 보거독이 검출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치카라의 알리바이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노 박사는 그 1시간 40분의 비밀이 이 두 가지 독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으로 독을 이긴다는 말처럼 두 가지 독이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작 시간을 지연시킨 것일까요? 그 후 수사관들은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다양한 양의 두 독을 사용하여 반복적인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 비밀을 밝히게 됐습니다. 보거 독이 아코니틴과 먼저 반응하여 발작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지연되는 시간은 독의 양에 따라 달랐는데 1시간 40분 지연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치카라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산산이 조각내었고 그는 더 이상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다닌 치카라는 의학 지식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이 두 가지 독을 이용하여 사람을 해쳐 돈을 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독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했을까요? 결국 경찰은 그가 임대한 아파트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다량의 화학 실험 장비가 있었습니다. 집주인 또한 치카라가 물을 엄청 많이 사용했으며 많은 쥐를 키웠다고 증언했습니다. 치카라는 1981년부터 부자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그 후 꾸준히 보거를 구매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곳에서 쥐를 이용하여 오랜 시간 동안 실험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아내도 그가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는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후 달콤한 맛을 본 뒤 리사코를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결혼은 보험금 사기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카라는 리사코를 만난 지 6일 만에 프로포즈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여행 중에 아내의 새 친구를 초대하고 자신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만약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부검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만약 오노 박사가 30ml의 붉은 액체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아마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치카라를 의심하더라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완전 범죄만이 남았을 것이죠. 1994년 치카라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치카라의 범행 동기부터 수법, 증인과 증거까지 철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치카라는 법정에서 죄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부자를 구매한 것은 단지 관상용이었고 보거를 산 것은 보거 요리를 연구하여 식품 회사를 차리려고 했을 뿐이라며 아내를 독살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검찰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난 판사는 치카라가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하고 연구하여 독특한 사람을 해치는 방법을 만들어 실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고 법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치카라는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죄를 부인하고 항소했습니다. 도쿄 고등법원은 곧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또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미 최종 판결이 내려졌지만 치카라는 여전히 감옥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 후로도 용의자 부자 상해 사건과 무기징역 부자 상해 사건의 진실이라는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책에서 그는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아무도 그를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2012년 11월 73세의 치카라는 감옥에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일본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범죄자가 사건에서 거의 빠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만약 오노 박사가 의심하고 추적하여 증거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만일 어부가 뉴스를 보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정말 완전 범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